안녕하세요. 요약지 38페이지죠. 38페이지 피세요. 모의고사가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부 27.5 막 이렇게 맞았어요? 찍어도 27.5 나온다고? 찍으면 절대 27.5 안 나와요. 20점 못 넘습니다. 찍으면 절대. 오지선다인데 확률이 20%죠? 20%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운이 좋아야 확률만큼 나오는 거지, 운이 없으면 확률만큼 안 나옵니다. 운이 따라줄 때 확률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데, 여기 실장님이 전화하셨더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고. 그래서 뭘 어렵게 내기는. 여러분 시험장 합격 점수가 몇 점이에요? 60점이잖아요. 합격 점수가. 그럼 지금 몇 점? 5개월 남았죠? 반 공부했잖아요. 그럼 몇 점 나오면 돼요? 30점 나오면, 확률적으로 30점 나오면 되는데 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욕심이지 뭐 얼마나 공부했다고 시험이 어렵다 그러고 그 난리를 쳐요. 지금 40점 이상 나오면 아주 훌륭한 거지. 지금 40점에서 45점 사이면 이거 앞으로 5개월 동안 이거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선생이 여기까지 책임지면 되는 거지, 이걸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을 져. 그렇죠. 선생은 여기까지만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6과목 다, 5과목이 다 60점까지 책임져 주면, 그 다음은 60점까지는 책임지면 그 다음은 운이 있으면 몇 개 더 맞을 거 아니냐고. 운이 없으면 여기까지 그냥 책임지는 점수까지만 나와서 합격하면 되는 거고. 이거인 것이 무슨 뭐 학문적인 진리 탐구, 지적 호기심,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그럼 앞으로 한 5년 해야 돼요. 5년 정도 해야 조금 알아요. 법대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석사과정까지 맞춰도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한 몇 년 더 공부해야 조금 안다고. 근데 뭐 이거. 그래서 내가 40점 미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성적들은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 성적이 안 좋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정도 식은 대충 다 됐는데 뭘 성적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욕심해요. 정말 지금까지 민법이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해도 잘 모르는 건데 그만큼 죽도록 했어요? 대전에서 나한테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질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전에서. 질문 자체가 거의 없어요. 한두 명 정도,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정도야. 근데 딴 데는 어때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딴 데는 지금도 뭐 아주 날리고, 아침에 가면은 줄 쭉 서 있어요.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아니면 책 같은 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몇 페이지 뭐 몇 페이지 뭐 그래갖고 갖고 와가지고 줄 쭉 서가지고 이거 질문을 하는데, 없잖아. 여기 하고 저분만 질문 오시고 없잖아. 도대체가 머리가요? 머리가 나쁜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자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없어요. 좀 편하긴 해. 대전에 오면 아주 가볍게 와요. 일찍 오긴 하죠. 아주 가볍게 오는데 질문이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긴 해. 뭐 오늘 가서도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그죠? 이런 마음으로 아주 가볍게 옵니다. 가볍게 오는데, 그런데 걱정은 좀 되죠. 조금 아까 부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부원장님도 작년 분위기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서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 근데 내 생각도 그래요. 작년 분위기하고 많이 달라요. 매년 달라지는 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달라지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급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조금 더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해야 됩니다. 여기 몇 사람 제외하고는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뭔가 이렇게 덤벼들어서 뜯어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이겨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은 그다지 막 그 투철한 투쟁심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몇몇 분만 좀 그런 게 보이고. 예. 근데 작년 얘기 자꾸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작년에는 뭔가 서로 간에 막 경쟁심 때문에 눈이 이글이글하고 막 그랬다고. 근데 그건 이제 저녁반도 그래요. 저녁반도 한 서너 명을 제외하고, 작년에 저녁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랬죠.
전역반 합격률 굉장히 높았어요, 작년에는. 서로 간에 막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서로 이제 무슨 우리가 경쟁이냐, 남이가 막 이러면서 그렇죠. 서로 간에 뭐 노는 거, 공부 안 하는 거 서로 밀어주고 뭐 이러는 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40점 넘어갔으면 잘하신 거예요. 네, 잘하셨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공부하는 분위기래야지 슬슬 와가지고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여기 앉아서 시원한 데서 앉아있다가 좀 이렇게 가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 분위기는 이제 좀 곤란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법률행위 대리죠.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강의실에서 휴대폰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휴대폰 쓴다는 얘기는 전화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톡 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야. 카톡도 휴대폰 쓰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한다. 이거 모르면서. 그렇죠? 모르는데 카톡 할 시간이 있어요. 자, 대리입니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법률행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몇 명이죠? 3명입니다. 이제 본인, 대리인, 상대방, 본대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에 나와도 갑을 병이 지위가 바뀔 수는 있어요. 여기가 본인이 되고 갑이 대리인이 되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병의 대리인 갑이 상대방 을과 법률행위를 하고, 그래서 갑과 을이 이렇게 법률행위 하는 걸 엮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본인 여기다 쓰고 대리인 여기다 쓰고 상대방 이렇게 써놓고 풀면 우리 시험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놓고 푸는 거거든요. 어저께는 딴 데서 민사특별법하고 관련돼서 몇 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중개사법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왜 교수님은 이렇게 하시냐고, 배운 대로 이렇게 엮어서 넣으면 돼요. 자기 편한 데다가 이렇게. 그래서 누가 본인이고 누가 신탁자고 누가 수탁자고 누가 제3자냐 이것만 엮어 놓으면 되지, 그림 바뀐다고 헷갈린다고 막 이러면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볼 땐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편한 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배운 대로.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냐, 본인 여기다 주고 대리인 여기다 넣고 상대방 여기다 이렇게 넣고서 풀면 되거든요. 저도 그냥 이렇게 놓고 풀게요.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리인이 이 법률 행위 할 때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고 표시도 대리인이 한다. 이게 대리인이 법률 행위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법률 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죠. 그렇죠? 예, 그래. 그래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는 누구예요? 을이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 귀속되는 자는 누굽니까? 갑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출제 교수가 또 어떤 아주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어떻게 표현할지는 몰라요. 이건 이제 시험 내려고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한 서너 시간 내지 하루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발한 또 용어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행위는 누구의 행위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는데,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행위예요. 대리인의 법률행위예요. 왜? 의사결정도 표시도 대리인이 다 하죠. 근데 왜 법률효과는 그럼 본인에게 귀속이 될까요? 예? 현명을 하잖아. 대리행위 속에 내가 왔지만 갑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겁니다 라고 현명을 했고, 상대방도 거기에 동의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합의한 대로 법률효과의 당사자는 누가 돼야 돼요? 본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지만 현명을 했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고 진짜 대리행위 할 의사로 법률행위를 했는데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자기 이름만 썼다는 얘기잖아요. 법률효과 귀속 주체가 누군지를 쓰지 않았대요. 현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돼야 돼요? 대리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추정한다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리행위였다. 그럼 모든 행위가 다 대리가 가능하냐? 아니에요. 불법행위하고 사실행위하고 신분행위는 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률행위잖아요. 이 앞에 지금 법률행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법률행위는 크게 재산상 법률행위하고 가족법상 법률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신분행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신분행위를 어떻게 대리해 줍니까? 가끔가다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뭐를 대리해 줍니다. 뭐 그래서 뭐 애인을 대신해 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100% 퇴폐래요. 나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법적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퇴폐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봤는데 어쨌든 신분행위는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요? 대리가 가능하다. 뭔가 좋은 느낌이 있죠?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걸리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도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로 나누는데 표현행위는 단독행위하고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표현행위는 대리가 가능한데 사실행위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도 상법 쪽에 가면 사실행위가 대리가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상법 쪽에 가면. 그래서 그런 것도 시험에 내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모의고사 시험에. 물론 뭐 좀 알아둬서 나쁠 건 없지만 그런 쪽은 우리 시험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행위는 그래서 민법에서는 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법행위의 효과는 불법행위 직접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누군가를 대신해서 불법행위한다. 그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불법행위한다. 그러면 교사범 아니면 방조범이거든요. 그럼 이건 공범으로 보는 거예요. 공동정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대리하고 유사한 제도 중에서 사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자. 사자는 대리하고 어떤 모양이 다르냐? 자, 등장인물은 똑같아요. 본인하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이렇게 있으면 대리인이 아니고 사자라고 불러야 되죠. 이 사람은요. 사자라고 있으면 의사결정을 본인이 해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가서 전달, 표시만 하는 자가 사자인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차이는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었다. 그럼 그걸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의사의 흠결이 있었으면 여기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서 의사의 흠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만 여기는 의사의 흠결이 있었다라고 하면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가 됐다. 사기 강박이잖아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따질 때 여기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여기는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또 이제 능력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 했죠. 뭐뭐 했어요? 머릿속에 리스트업을 쭉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사표시 불일치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 대리 쪽에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불러요. 뒤에 116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거기를 뭐 의사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116조에서 용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리 쪽에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뭐라 그런다고요? 의사의 흠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그냥 사기나 강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사기나 강박은 여기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여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거 하나 하고 행위자의 능력인 거예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다만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의사결정도 할 게 없죠. 의사결정도 본인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사 능력마저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민법상 능력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책임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있는데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 권리 능력이잖아요. 그럼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젖꼭지 입에다가 물고 홍갈 젖꼭지 물고 기어다니는 애가 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 능력은 있으되 의사 능력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쪼르르 쪼르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간접 대리라든지 대표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대리고요. 그러면 대리는 말이죠.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까 법률 관계도 삼면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 관계, 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법률 관계, 그래서 삼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리행위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는 대리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삼면관계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대리의 종류를 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그걸 법정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법률 규정이 아니라도 법원에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지정이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을 법정 대리라고 하고, 사실은 요 옆에서 공부하는 주택관리사분들은 이게 시험 범위가 되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요, 수권행위, 즉 대리권을 수여하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를 줄여서 수권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입니다. 뭐라 그랬죠? 그러면 그건 줄 수예요, 받을 수예요?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 대리권은 어떻게 하는 행위요? 수여하는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럼 줄 수예요, 받을 수예요? 주는 거잖아. 대리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지문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안 배워도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라고. 여기서 문장의 이해력 가지고 수권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렇죠. 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대리권을 줘야 되겠다. 수권행위 하자라는 얘기는 사기 강박을 당해서 수권행위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누굴 기준으로? 본인을 주는 사람이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의 이해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수요하는 본인의 단독행위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야, 너 나 대신 가서 일 좀 해. 그럼 을이 뭐라 그래요? 누구냐 넌? 그럴 거 아니냐고요. 너 누군데 나한테 일 시켜 임마. 이놈이 아주 그냥 입을 찢을까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권행위 하기 전에는 둘의 내부적 기초관계가 먼저 아마 성립하게 될 겁니다. 친한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전화 와서 뭐하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바쁜데, 그죠? 바빠? 라고 얘기해야 되죠. 뭐 하는데?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눈도 채 못 뜨고 있어요. 목소리가 자는 것 같은데, 그럼 자기는 임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자냐? 나 지금 일하느냐고 바쁘다 그래야 되죠. 내 일 좀 하나 해줘. 그럼 뭐라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제대로 배우셨네, 그건. 시간이 없어. 그런 거죠. 뭔데 물어봐요. 여기 급한 일 뭐 하나 있는데 네가 딱 적임자인데 그러면 안 돼. 오늘 친구 누가 요거 하나 해주면 100만 원 주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래요? 에? 잠이 왜 번쩍 깨? 그럼 본인이 꼭 필요하면 시킬 거 아니냐고. 그럼 나도 100만 원 줄게. 내 거 좀 해줘. 그럼 내일은 갑니까? 아니야. 걔가 미리 약속을 했는데 더 달란 얘기죠. 배팅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하기 전에 분명히 내부적으로 기초관계가 먼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용관계가 됐든 위임관계가 됐든 도급관계가 됐든 내부적인 기초관계가 먼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럼 좋아 알았어 그럼 내가 그거 포기하고 네 일 해줄게. 이게 뭐예요? 고용관계가 됐든 도급관계가 됐든 뭐가 되겠죠? 되고 나면 그때 그럼 가서 이런 일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수권행위와 내부적 기초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부적 기초관계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대1로 도급관계일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거기다가 업무를 부여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처음에 고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이 되고 나면 그때 사장님이 업무를 하나씩 이렇게 부여할 겁니다. 10명을 채용했대요. 10명에게 다 똑같은 일을 부여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라고 하는 건 동일한 내부적 기초관계에서 발생을 했어도, 그러니까 동일한 고용관계에서 발생을 했어도 업무 부여는 아마 각각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리권의 발생을 한번 보시면요.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요. 대리권의 발생은 뭐에 의해서 된다 그랬어요?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수요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드시 원인된 법률관계가 먼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된 법률관계와 수권행위의 인과관계를 보면은 수권행위는 독자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동일하다고 해서 수권행위가 반드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각각 개인에게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 또 필요에 따라서 수권행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에 쫓아서 항상 쫓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급해서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권행위는 항상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원인된 법률관계하고 끌려다니지 않는다. 크게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무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설명을 할 때는 지금처럼만 집중하고 계시면 됩니다. 갑이 을에게 내부적 기초관계, 고용관계가 형성이 됐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합니까? 대리권을 수여하겠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내부적 기초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수권행위를 했어요. 그럼 수권행위 했으면 이제 대리행위가 쭉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내부적 기초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되는데 어느 시점에 원래 얘가 처음부터 고용 조건이 박사학위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사학위가 뭐죠? 피박이었다는 거죠. 페이퍼 박사. 그렇죠. 종이로만 박사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통이 났대요. 그럼 고용관계가 뭐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 되죠. 취소가 되든가 무효가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격요건 미달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용관계는 소급해서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권행위도 같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럼 이 과정에서 법률관계가 있었던 거 이거 다 무권대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수권행위 항상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게 된다. 이거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 수권행위의 무인성,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응시 자격이 901점이다. 응시 자격이 901점인데 토익 901점인데 얘는 아마 토익을 900점 맞았나 봐요. 응시 자격이 901점인데 얘는 900점 맞았나 봐요. 그럼 얘는 처음부터 응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응시 자격 없는 거죠. 근데 착각을 해서 얘를 합격시켰다. 그럼 처음부터 고용관계는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권행위도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학생들 가르쳤다는 거지. 그거 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응시 자격이 901점이면 900점도 응시 자격 자체가 안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흙수저잖아. 개돼지들이잖아, 그죠? 어디 끝발도 없는 것들이 뭐고? 그렇죠. 응시원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 6시인데 6시만 지나도 제출 못하죠. 근데 3주 지나도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3주 지나도 그럼 제출하세요. 그렇죠? 그 사람만 받죠? 그럼 또 응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잖아. 딴 사람들은 뭐야? 시간만 지나도 안 받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독자적으로 응시하면은 경쟁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이지.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막 울분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아버지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요, 저기 푸른 집에서 좀 근무하시고요, 과천에 있다가 요번에 세종시로 좀 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이제 대접이 달라집니다. 예, 거기가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사회인 거죠. 하여튼 재밌는 일 많습니다, 요즘에. 자, 여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대리권이 발생을 했다. 그럼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대리권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임의 대리 같으면 수권행위의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의 해석이나 또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요. 자, 그런데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관계에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대리권이 있으면 이 정도는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일반 이론이 있어요. 대리권의 일반적 범위는요, 먼저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능동 대리권이 있는 자는 수동 대리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능동 대리는 뭐냐면 가서 어떤 법률행위 할래? 계약하실래요? 사실래요? 이런 거 할 권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 이걸 수동 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가서 이 물건 좋은 물건인데 사실래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네 라고 하면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래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네 라고 하려고 했더니 쉬, 대답은 본인한테 가서 하세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찮은데 딴 거 사버리지. 그래서 이 대리관계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말을 우리 계약 쪽에서 응용을 한번 하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하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잔금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목적물 인도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요거하고 조금 더 나가서 대리권의 범위가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그럼 여기서 이제 문맥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에 필요한 모든 행위 다 해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포괄적으로 매매계약에 필요한 모든 얘기, 모든 행위를 다 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 안 해주면 계약이 소멸해 버리잖아, 해제가 돼 버리잖아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알아두시면, 그러면 계약을 성립시키고 난 다음에 그 취득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취득한 권리, 계약 법률행위에 취하에 동의해 주거나, 이거는 계약을 다 소멸시킬 대리권이죠. 이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를 큰 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잔금을 수령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권한도 있는데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는 그 내용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래야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죠. 또 하나,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요, 계약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그 권리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그 계약 절차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책에 이 내용이 어디 있나 이거 찾아보면 찾다가 이거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자,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능동 대리권,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이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럼 요거 응용해서 몇 개가 나와요. 이거 뭐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대여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면제할 권한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올 권한만 있는 거예요? 받아올 권한만 있지 한다라고 하는 건 소멸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그 권한 가지고는 안 되겠죠. 면제에 관한 특별수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대리권의 이제 범위고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통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행위가 있는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라 라고 정해주지 않은 거죠. 민법 제118조에 이건 욕을 100번도 더 먹는다. 그래서 조문 자체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뒷부분에도 많이 나와요.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행위만 할 수 있는데, 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투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잘 보이게 해야 되죠. 투명하게 관리만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잖아요. 이거 항상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보존행위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인데,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든지, 가옥을 수선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보존행위고요. 추가적으로 부패하기 쉬운 물건, 썩기 쉬운 물건을 매각한다든지, 즉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제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무제한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용 계량행위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고, 계량행위는 가치 자체를 증대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는데, 이용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 계량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요. 보존행위의 종류 조금 암기하시면 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건물의 유지 수선 행위를 한다든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정도 행위입니다. 이런 정도는 보존행위로 보고, 썩기 쉬운 물건의 처분, 매각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썩기 쉬운 물건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이러니까 또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죠. 썩기 쉬운 거나 부패하기 쉬운 거나 그게 그건데, 용어 조금 바뀐다고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을 찾아다가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이자부로 대여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예금 채권이 일반 채권이나 아니면 주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치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행위예요. 농지를 대지로 바꿨대요. 우와, 농지를 대지로 바꿨으면은 엄청 돈 많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가격은 이제 20배 이상 뛰네요. 농지를 대지로 바꿨으면. 그래도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돼 버렸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은, 이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으니까 일반적인 행위와 118조에 정한 행위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은 모든 행위 다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도 특정한 행위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대리권의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권의 제한은 세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계약 금지가 되죠. 그 다음에 쌍방대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지예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는 우리 민법에는 2개를 정해놨지만 시험과 관련돼서 4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원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그래요. 본인의 사전에 뭐가 있었대요? 허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순한 채무 이행이에요. 채무의 이행이다. 이건 채무의 유형에 따라서 이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눴어요.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금전으로 변제하는 거 있죠. 채무 변제. 이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도 가능하고, 주식의 명의계소 있죠. 주식의 명의를 바꿔준다. 주식을 이미 팔았어. 근데 내 주식을 산 사람이 내 대리인이에요. 그럼 대리인한테 야 같이 가서 이름 바꾸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가 내 대리인이니까 내 주식 네가 가져가갖고 네 이름으로 바꿔. 그리고 얼마든지 위임장 써주면 걔는 자기 계약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단순히 이름만 바꿔주는 거야. 법률관계는 이미 있었고 사무만 나중에 마무리 짓는 행위잖아요. 이건 대리인이 혼자 가갖고 그 사람 대리인으로서 또는 내 대리인으로서 쌍방대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신청이죠. 법무사의 등기신청입니다. 법무사의 등기신청, 내가 주로 활용하는 법무사가 있고 매수인이 주로 활용하는 법무사가 있으면 각각 등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이 주로 활용하는 법무사가 일처리가 너무 꼼꼼하네. 그럼 한 사람에게 야 난 매도인으로서 또는 매수인으로서 이렇게 또 등기신청 할 수도 있죠. 그 법무사 양타 쳤네. 그렇죠. 양타, 이거 여러분이 중개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양타죠. 양타 쳤네. 단타가 아니고. 그런 거, 이거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다음에 공동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금년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최근에 본 시험 3개, 세무사 시험하고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변리사 시험에도 전부 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설명 안 해드렸나요? 예, 이게 요번에 여러분 시험에도 답으로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공동대리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2사람 이상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2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있으면 원칙이 뭐예요? 각자 단독 대리인 거예요. 각자가 단독 대리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공동입니다. 근데 공동으로 대리하려면 이게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런 어떤 기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턱대고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냥 몰아붙여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인데 공동으로 되려면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수권행위로 공동으로 하라고 정해놨을 때만 공동이에요. 이때 이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입니다. 의사결정의 공동인 것이지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공동의 의사결정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의사결정의 공동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리행위 할 때 능동대리는 대리인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죠. 근데 수동대리는요.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하는 건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대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그다음에 공동대리를 분리하는 이유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본인의 승낙도 없이 또는 채무이행도 아닌데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무권대리인 거야.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 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요. 공동대리 규정에 위반해서 혼자서 단독대리를 했다. 그럼 이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엔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거기는 상대방이 선이면서 무과실일 수가 없죠.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각자 단독대리인데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하고 통제했다고 해서 우리 의견은 묵살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도 묵살됐죠. 그래 버렸다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그러니까 법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저건 아닌데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고 워낙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미운 마음에 또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나중에 히스토리가 얘기하겠죠. 히스토리가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한이고요. 네 번째는 대리권의 남용인 거예요. 대리권의 남용은 배임적 대리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대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킨다. 이게 이제 대리제도였잖아요. 본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하고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킨다. 여기서 이익이 생겨도 본인에게 귀속을 시킨다는 얘기고 손해가 생겨도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킨다는 얘기인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생겨도 손해가 생겨도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돼야 되는데 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대리행위를 오직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는 걸 배임적 대리행위 내지는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갑하고 이제 대리병 사이를 대리인 의리해요. 얘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갑을 대신해서 의리 왔습니다 라고 표시한 거예요. 표시했는데 이 사람이 의사는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횡령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의 충족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사를 가지고 표시를 이렇게 한 거죠. 여기 보니까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민법 제107조를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법 제107조를 적용하겠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죠. 표시 뭐라고 했는데요?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행위는 원칙은 뭡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다만 상대방이 이 사실을, 의사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잘 틀려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시험에 나오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 여러분이 잘 틀리는 지문을 제가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내용 어려울 거 없죠? 다시 한번 문제를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문제 낼게요. 자, 대리권이 남용이 됐습니다. 대리권이 남용이 된 경우에 배임적 대리 행위가 있었다. 본인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지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 행위가 분명히 밝혀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한번 던지지 말고 생각을 하고, 던져보고 아니면 회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대답하시는 분은 내가 왜 그런지를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예. 대리권 남용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면 본인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지나 안 지나 물어봤어. 예? 왜 져요? 말을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줘야지. 대리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말하다가 말아요. 왜 본인이 책임져요? 안 지면 왜 본인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리권 남용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면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이런 거 물어봤죠. 대리권 남용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는데 본인이 책임져요? 예, 책임지잖아. 본인이 책임 안 지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이 말 없으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 사실은 언제나 분명히 밝혀집니다. 대리권 남용 사실이 안 밝혀지고 넘어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대리권 남용 사실이 이거 3억짜리를 2억에 팔아갖고 가지고 도망갔는데 본인이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난리 나서 이놈을 잡네 안 잡네, 어디로 도망갔네, 뭐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네 안 하네, 이럴 판일 텐데 대리권 남용 사실은 무조건 분명히 밝혀집니다. 지네끼리 횡령의 문제는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건데, 다만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이 사람도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둘이 짜고 뭔가 했다는 얘기잖아. 그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인 거야. 이게 정이고 이게 법인 겁니다. 아시겠죠? 대리권 남용이었고요.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5번 대리권의 소멸이죠.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사, 성, 파, 사, 원,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 성, 파. 사는 사성, 파, 사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게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고,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소멸 사유거든요. 이 사성파는 누구 파요? 대리인 파예요. 왜? 세 글자니까. 대리인도 세 글자죠. 그래서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의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그러면 남은 거 한 사람 누구예요? 이제 본인이죠. 어떤 분은 상대방도 남았는데요. 지금 대리권은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의 법률 관계니까 대리인 빼면 이제 한 사람 본인 남았죠. 네, 본인의 사망인 거죠. 이건 원인된 법률 관계나 수권행위 같은 건 임의 대리에만 나오는 것이지 법정 대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대리인의 한정 의견의 개시 이게 나올 거라고, 이건 대리권의 소멸 사유 아니고요. 본인의 성년 의견의 개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대리권의 소멸 사유 아니죠. 본인에 대한 성년 의견이 개시가 되면 안 그래도 대리인을 선임해 줘야 되는데, 후견인을 선임해서 법정 대리권을 부여해야 되는데 있는 대리권을 소멸시킬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대리권의 임의 대리권의 소멸사유죠. 이건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냐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지. 일반적 소멸사유라고 하는 거, 일반이라고 하는 건 2반 전반이 일반이 아니라 일반이라고 법학에서 일반적 또는 일반법 또는 일반 규정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반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라고 하는 건 모든 대리권의 소멸사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나중에 복대리에 가도 사성파 사는 복대리권의 소멸사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대리권의 소멸사유다. 그래서 이걸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법정 대리권과 임의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다. 이거 기니까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는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가 아니고 임의 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죠. 그래서 여기서 낼 수 있는 건 사성파 사원소는 다 암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 집어넣어서 대리권의 소멸사유냐 아니냐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마 여러분 틀리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깔끔하게 씌웠다가 우리 요약집 봐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분야 나갈게요.